2026년 8월 21일 오후 6시 11분 따릉이 퇴근길 영상 시작합니다. 그제 어제 오늘 환자가 엄청 없어서 요를 거의 못했습니다. 출근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주변 병원도 그렇고 심지어 뭐 저희 지역이 다른 누나나 매형 과가 다른 병원조차 환자가 좀 없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방학이 끝난 걸 수도 있고요. 날씨가 좀 우중충했던 탓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일찍 퇴근을 했고 내일은 예약 환자가 많아서 내일은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4번대 따릉이를 빌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따릉이 다른 거보다 바퀴 바람이 좀 없습니다. 바퀴 바람이 없으면 생각보다 엄청 안 가요.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타이어 바퀴 공기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호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운동 되나 보다 하고 타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좀 힘들게 가서 운동이라도 돼야 되는 날도 있어야죠.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TV 틀고 보면서 이렇게 뭐 점심을 먹는데 전세 사기를 2번 당했던 어떤 사람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게 사기가 맞죠? 뭐 정확한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는 안 나왔는데 조금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진짜 사기가 있고요. 진짜 작정하고 버리는 사기가 전세 사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역전세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던 그 뭐 빌라왕 이런 사건은 저는 좀 사기라고 부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왜냐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를 칠 작정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급격히 내리는 게 그만큼 위험합니다. 의도치 않은 문제들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2번 당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2번 당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뭐 어디 SNS에 올렸더니 거기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 정도면은 뭐 지능이 문제다 이런 댓글이 있었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어제도 가짜와 진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가짜 같은 사기꾼 같은 가짜들을 잘 걸러내고 진짜를 판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의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역지사지 얘기도 어제 했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물건이 시세보다 너무 싸다. 이상한 거죠. 왜 시세보다 싸게 내나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제가 직접적인 사기를 당했다기보다 제가 중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더워서 공부를 잘 못하니까 부모님이 제 방에 에어컨을 달아주시겠다고 에어컨을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인터넷에서 보통 카드로 구매하는데 현금 결제를 하면 좀 싸게 해주겠대요. 근데 굉장히 묘하게 그러니까 가격 차이 너무 안 날 정도로 사기가 아닐 것처럼 가격을 책정을 해놔갖고 속았습니다. 속아서 공부하려고 달려고 했던 에어컨은 설치를 못했고요. 에어컨 설치도 못하고 돈도 날리고 그 당시로는 큰 돈이죠. 에어컨이 싼 건 아니니까요. 백거리 에어컨이었는데 뭐 저희 부모님은 다 대학원까지 다니시고 이렇게 나름 사회 경험도 많고 했지만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한순간이에요.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제 지인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사실 안 당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에 안 당할 수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당하려면 의심을 해야 돼요. 누구도 믿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셨던 원장님께서 한 번은 뭐 어떤 갤러리의 그림 투자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돈을 넣어놓으면 마치 예금처럼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준다. 그 당시에 10%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1년에 10%. 근데 그 당시 지금처럼 고이율도 아니고요. 금리가 높았던 때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으로 치면 엄청 메리트죠. 그런데 10%를 보장해 준다. 그리고 너가 빼고 싶을 때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하니까 그때 중도하면은 돈을 빼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꽤 많이 넣으셨고 저는 듣자마자 이거는 폰지 사기다.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금을 빼시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1년의 그 기간이 와야만 뺄 수 있다고 해서 못 빼고 있다가 빼려고 했더니 갤러리가 사기를 치고 돈을 다 날렸죠.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기꾼들은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에어컨 사기 쳤던 사람이 2명이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막 그 피해자 카페 이런 데를 가입을 했죠. 해서 저희가 경찰 조사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되게 늦게 1년 넘게 지나서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어떻게 잡혔냐, 그냥 뭐 같은 사람들한테 돈 사기 쳐서 이렇게 한 걸로는 안 잡히고 이제 공범이 2이었는데 그 돈을 또 혼자 먹겠다고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인까지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잡히면은 뭐합니까? 없어요. 땡전 한 푼 없어요. 돈이.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인생 끝을 보려고 사기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돈이. 죽으면 그만이야. 감옥 가면 그만이야. 아주 골 때려요. 갤러리 사기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그렇게 폰지 사기친 돈으로 뭐 코인 투자나 이런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너무 운이 좋은 거죠. 돈을 다 돌려주고 다시 항상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도박판입니까? 이렇게? 절대 안 되죠. 결국엔 죽음 엔딩이다. 또 하나 있었어요. 저희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있던 형님 한 분이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상품권으로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데 현금으로 사면 상품권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상품권 할인 시세가 보통 3% 4%인데 10% 20% 심할 때는 20%까지 줬어요. 20%까지 준다는 거죠. 이런 사기들의 특징은 신뢰를 쌓기 위해 처음엔 본인이 손해보면서 돈을 보내요. 돌려막기로 보내요. 본인이 손해인지 모르겠네요. 돌려막기로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크게 한탕 해먹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한 상태로 사기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당해요. 똑똑한 사람. 제가 대학원 같이 다녔으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머리가 나쁘진 않잖아요. 적어도. 물론 그 머리라는 게 단순히 암기력도 있고 뭐 이런 해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안 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안목을 길러서 사기를 안 당하는 인생을 살자. 사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마케팅 광고도 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과대 광고고 다 어떤 제품 엄청 뭐 이것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사서 써보면 택도 없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의료 광고도 그래요. 이거 주사만 맞으면 무슨 옛날에 뽀빠이가 시금치 먹은 것처럼 힘사 나서 막 정말 너무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진짜 줄기세포는 혈액에서 사실 안 나와요. 피 뽑아서 줄기세포 만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PRP고 단지 그 PRP의 효능이 진짜 줄기세포처럼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의 효능을 보이니까 오해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성인 몸에서 골수라든지 지방에서 추출을 해야만 줄기세포를 유의미한 양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혈액에서 뽑는 거는 뭐 역할적으로는 줄기세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줄기세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은 가짜랑 진짜를 잘 구별하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물정을 이해할 수 있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자체가 폰지 사기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순간 시중에 돈은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은행에서 받은 예금을 대출해줘도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자산으로서의 그 돈을 담고 있는 기능을 해버리면 통화량은 계속 주는 거예요. 통화량이 계속 줄면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도 계속 통화량을 유지하려면 빚을 내야 돼요.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야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무역 적자인데도 달러를 찍어야 되죠. 다른 나라에 계속 보내줘야 되니까. 이게 폰지 사기예요. 일종의 폰지 사기.
근데 이게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 말고는. 속도 느리게 하는 방법은 채권 들 찍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얼어붙겠죠? 얼어붙으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명확히 없어요. 자본주의의 한계예요. 어쨌든 이런 폰지 사기, 유사 폰지 사기들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자꾸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세 사기 같은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큰 돈, 특히 큰 돈을 할 때는. 제가 중고차도 사실 안 사는데 예전에 한번 봤던 사기가 있어서 그래요. 엄청 큰 사고가 난 차량을 보험 처리하지 않고 폐차를 시키니까 그 차를 폐차값을 주고 가져갔는데 고철값을 주고 고치더라고요, 사설에서. 그래서 팝니다, 무사고 차로. 전문가들은 어차피 사기를 안 당하죠. 예를 들어서 중고차 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은 사기를 안 당하지만 그거를 개인한테 팔면은, 개인은 어떤 보험 기록만 떼보면은 여기 없네, 무사고인가 보다, 차가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냥 너무 흔한 수법들은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인 렌트고 사람이 돌려쓰고 하던 차인데 마지막에 딱 개인으로 이름 돌렸다가 개인이 파는 것처럼 사기를 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거 내가 내 수준으로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중고차를 안 사고 차는 무조건 새 걸 삽니다. 전세 사기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은 선택지는 뭐 새 집을 청약 받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사는 거죠. 월세까지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해안을 길러야 돼요. 이 사기꾼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기는 똑똑한 놈도 안 당하기 쉽지 않아요. 안 당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뿐이고 위험도를 줄일 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짜들 조심하십시오. 의사도 가짜 많고요. 뭐 전 종목에 가짜가 많죠. 뭐 인테리어, 동네 인테리어 업자, 하물며 옛날에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다 가짜죠. 진짜 몇 명 있나요? 그런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해안을 길르시라. 위험을 줄이고. 오늘 본 유튜브에서는 잠을 잘 못 자면, 수면이 부족하면 또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으니까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교차 검증하시고 항상 역지사지로 이 집을 왜 나한테 이 가격에 전세를 놓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기가 가격이 이만큼인데 여기는 왜 이만큼이지? 항상 비교해 보셔야 되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지금 월세로 전월세를, 월세도 아니죠, 전월세 다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자가를 소유해라, 거주해라 이렇게 하고 전세 아예 없애고 월세로 다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 나라에서 판단하기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해안을 충분히 갖길 어렵다고 본다, 사기를 계속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봤던 뭐 전세 사기는, 우리가 보통 전세에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 떼고 들어가잖아요. 등기부등본 떼고 대출 뭐 얼마 껴있나, 선순위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데, 제가 이사를 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가 원래 발생하는 대출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와야 되는데, 집을 팔고 난 돈으로 같은 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의 그 효력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가야 돼서 그 전에 받은 대출이 우선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깨끗한 등기부등본, 내가 들어가는 날, 확정일자 받는 날까지 깨끗했는데 은행 닫기 직전에 대출 실행하고 보니까 내 거는 밤 12시부터 효력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수련할 때 오피스텔 살았는데, 그 오피스텔에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데 거기 부동산 하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오피스텔 다 담당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뢰를 쌓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뭐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병원 사람들한테 바쁘니까, 뭐 근무 바쁘니까 내가 계약 진행해줄게, 계약 연장해줄게 이러면서 전세 뭐 몇 개 없는데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선 신분증이랑 이런 걸 받아갖고는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는 월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리냐, 월세 계약해놓고 서류 위조하고 전세라고 하고 들어가서 살고, 자기가 받았던 전세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이런 게 부동산이 받았던 전세금에서
그러니까 저는 돈을 왜 글로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돈도 그런 위조된 사람한테 보낸 거죠, 통장에. 거기서 꼬박꼬박 월세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몇 건을 모아서 한 번에 터트리고 도망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입자들은 전세인 줄 알고 전세금이라는 걸 어딘가로 입금을 했는데 사실은 월세였고 그 돈은 이미 부동산이 갖고 튀었고, 정말 뭐 무서운 케이스였는데, 거기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계약할 때 본인 확인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구나. 특히 뭐 부동산이 좀 아는 사람일수록 좀 안심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한 전세집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냥 부동산이 오래된 부동산이 계속 알던 사람, 그리고 어떤 신원이 보증되는, 좀 신원 보증이라는 게 대충 보면 나오니까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대출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기를 봤었고, 사실 원희룡 장관 때 있었던 역전세는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용산에 신혼 때 이제 집을 구할 뻔했는데 당시 전세가율이 너무 높았어요. 집이 뭐 6억인데 전세가 4억 5천 5억. 그러면은 집주인 돈보다 제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이 집값이 내 전세값보다 떨어지면은 내가 강제로 이 집을 떠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 집에 대출이라도 껴있었으면. 그런 걸 보고 안 들어갔죠. 물론 그 뒤로 용산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빌라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빌라에서 생긴 이유는 빌라는 거래가 활발치 않고 거래 내역을 쭉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모든 거래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집이 얼마에 팔리고 사고 하는지, 이 집의 전세가 얼마 정도인지, 전세가율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게 인터넷으로 너무 쉽게 조회가 되는데 빌라는 그게 조회가 쉽지가 않아요. 거래가 흔치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세대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타겟으로 사기를 친 거죠. 결국 그때 터졌던 빌라왕 전세 사기는 전세 사기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전세가율을 주고 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거였죠. 사기가 아니었어요. 계약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에요. 집값이 내려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는 본인 몫인 게 맞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전세를 받으면 그 전세 금액을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로 넣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뭐 분노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자금을 다시 돌려서 뭐 쓰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찬성이에요. 애초에 제가 세입자를 받았으면은 그 돈을 무조건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험한 투자에다 넣고는 날려먹고 그 사람이 나가야 될 때 내가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사기가 너무 많아요. 작게는 핸드폰 파는 사람들도 할부원금 장난쳐서 팔던 사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해낼 줄 아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잘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당한다면 최소한으로 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또 들은 거는 산부인과에 이제 임신 준비하려고 매번 배란 초음파를 보면서 배란이를 보고 이제 임신 준비를 하는 분이 피부과에 갔었는데, 여드름 때문에 임신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소티논을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받아서 또 먹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의약분은 왜 한 거예요? 애초에 뭐 처방한 의사도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이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제가 수련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게, 수련하면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엄청나게 세뇌받습니다. 교수님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세뇌를 시켜줘요, 머리에. 엄청 혼내면서라도. 그런데 수련을 안 받으면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AI가 아닌 이상 배워도 까먹고요, 놓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실수가 나죠. 근데 그 처방, 그러면 약국에서 걸렀어야죠. 약국에서 주의사항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약국은 우리나라 뭐예요? 노약분업으로 조제 권한을 갖고 갔는데 전혀 그런 거에 문제 생기는 거 책임 안 지죠.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를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조제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나라는 안 져요. 그럼 그 권한을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권한은 책임을 질 때 주는 겁니다. 사람은, 환자는 임신 준비 중인데 불구하고
이소티논을 복용을 했죠. 그럼 한 달 이상 쉬어야 돼요. 안전하게 뭐 3개월까지도. 이런 내용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의사의 실력이 과연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광고를 잘해서 그럴듯한 사람이 실력이 좋은 건가? 이런 내용들까지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건가? 우리가 아마추어랑 프로랑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겉만 보면은 몰라요. 아마추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정책만 봐도 아마추어인 거예요. 정책을 내는 족족 자신들이 말하는 방향이랑 반대로 움직이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전혀 못하고 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청원글이 엄청 올라오고 무슨 사례들이 몇천 개가 7,300개, 500개 올라왔대요. 이런 건 돼요, 저런 건 돼요. 7,5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아마추어가 어떻게 알아요? 프로는 알아요. 프로는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아니면 그걸 대비를 해요. 그게 프로고요. 해보고 문제 생기면 바꾸자는 게 전형적인 아마추어죠. 검찰의 그런 개혁법에서 보안수사권인가? 문제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니까 해보고 아니면 고치자.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어디 동네 이장 놀이에요? 동네 이장도 그렇게 안 해요. 어린이집 지금 7살 애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개 아마추어다. 꼭 개라는 접두사를 붙이고 싶네요. 심각한 아마추어다. 의사도 그럴듯한 일반인들, 한의사들 말만 번지르게 하는데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어제도 그저껜가 이렇게 화상 입은 사람 와서 상처 남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의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안 남아요, 걱정 마세요. 이게 아니라 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 거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거고 2달 뒤에 어떻게 될 거다. 환자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심각해져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안 남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순 없잖아요. 관리 잘못하면 남는 거고 관리 잘하면은 최소한으로 남는 거니까 관리 잘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기를 안 당하는 것 중 하나도 사기를 당하고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탓을 하고 모든 일에 내 탓을 하고 반성하고.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주식에 사기 당했어요. 주식에 사기 당했는데 그 내 탓이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